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맨날 연설만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는데 연설의 달인. 네, 그러나 또 스튜디오에서 차분하게 짚으면 또 분석의 달인입니다. 김경재 총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야, 근데 저 연설은 매주 하는데 내용이 매주 그렇게 다른 거 그렇게 하기가 그거 쉽지 않은데 매주 연설이라는, 이 방송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 연설이라는 건 대중한테 이게 메시지와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데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아이 천만의 말씀. 제가 연설에 대한 원고는 전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하시더라니까. 네. 자,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꾸준히 수집하고 특히 이봉규 TV 바로 그 TV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신문 보고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논조가 어떻게 바꿔지는가 보고 조금씩 달라지죠. 예, 달라지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냥 이웃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좀 민간인보다는 조금 이제 좀 정치학 박사고 그러니까 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야, 근데 이 김경재 총재님의 연설은 야, 제가 볼 때마다 아주 그러니까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연설 그 메시지 아주 뭐 호소력 파괴력이 대단하시고 선지자죠. 그런데 하여튼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자, 오늘은 이제 연설이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시죠. 그 박원순의 그 죽음 아직까지 그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뭔가 뒤끝이 그 화장실 갔다 그 뭔가 저 뒤가 개운을 안 한 것 같이 그리고 뒷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권에서는 그냥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배째라 뭉갠다 이러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송도 말년에 이사가고 회개한 사건이 막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옛날로 말하면 한성 판윤인데 높은 자리죠. 박원순 시장에 하는 걸 보고 우선은 가장 처음으로 그 제기할 의혹은 어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아주 화려하게 장사만 지내놓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를 안 해버려요. 그걸로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하리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해가 안 돼요. 시간 끌으면 이제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망각심이 많아서 좀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것이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여기 와서 제가 박원순 시장에게 받았던 그 마스크 얘기를 했죠. 네, 이거 끈이 딱 떨어진 거. 그거 아주 섬찟했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박원순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나 목숨을 끊어야 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것은 없지만은 그리고 처음에 그 여성의 전화 아니면 뭐 여성 인권 연구소 특히 그 김재련 변호사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정확하고 쭉 발표한 것을 보는데 주로 거기는 뭐 좀 안아달라 그랬다거나 뭐 S라인이 어쨌다거나 그다음에 무릎에 호흡 부러졌다거나 무릎에 뽀뽀도 했다고 뭐 그러고 뒤에서 또 안고 근데 여기다가 뽀뽀하고 뒤에서 안았다는 건데 4년을 근무하는 그 여비서에게 그 정도 행위를 가지고 물론 부적절한 행위지. 부적절한 행위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냐, 사형당할 정도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헌정회라고 아시죠? 헌정회에 가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선배 의원들이 전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걸릴 사람이 100만 명은 될 거야 이러더라고. 그것도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죽냐. 그러면 그런 새 가슴이 아니에요, 박원순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슴은 또 혹시나 아무리 새 가슴도 내가 충격 받아서 이제 뉴스 터지고 그러면 겁난다. 뭐 이런 사람이면 근데 박원순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리고 사람이야. 안희정 지사만 얘기해. 그 사람은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세죠.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자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법정 투쟁해갖고 무죄도 받고 다시 감옥수도 가고 그런 정도 우여곡절을 겪는데 아니 그만한 걸 가지고 사람이 죽어?
이제 그런 입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강력한 시사 중에 하나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뒤에 플라카트를 보니까 네. 그것이 성추행이 아니고 네.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바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응? 나는 그 폭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피해자 측에 한없는 이제 위로와 격려,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도 그쪽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차마 말로 입으로 못하는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 박원순이 그렇게 쉽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뭐 제가 셜록 홈스나 뭐 옛날 장비호 탐정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쭉 그 저 핀란드 대사관 쪽으로 가는 길을 쭉 그려서 보니까 그 행로도 참 이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 박사도 아시겠지만 그 핀란드 대사관의 그 대사가 네. 남북한 공동 대사입니다. 대한민국 참, 대사기도 하고 네. 북한 대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반도 이제 남북한 대사네. 한반도 대사. 맞는 거죠. 옛날 제가 무슨 외교 관계 때문에 당시에 신성일 의원, 네. 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서른 의원 네. 두 분이 다 초선 때예요. 네. 제가 이제 단장으로 그 양반들을 모시고 나는 그때 재선 의원이어서 네. 중남미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도미니칸 대사 우리 대사가 이쪽에 벨리즈라는 나라의 대사 겸하는 거 많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겸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아마 핀란드 대사 주한 핀란드 대사는 한국에 있는 외교관 중에서 북한 사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출입이 좀 자유스럽잖아요. 그렇지 대사니까. 예, 그래서 핀란드 대사관 그 공관 근처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북한 관계 사람들이 출입이 충분히 가능한 데입니다. 아, 그렇지. 북한 대사를 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일종 외교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알려졌지만 그 근처에 우리 정부의 유력한 안가가 또 거기 있습니다. 오호. 안가가 이제 국가정보원 소관인지 뭐 어딘지 하여간 안가가 있어서 예. 하여간 거기가 심상치 않은 지역입니다. 네. 근데 그리 갔단 말이에요. 그리 가고 난다면은 그 다음부터 족적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박원순의 행적은 누군가가 조작했거나 감추었다 하는 의혹이 첫 번째로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원순은 절대 그렇게 빨리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피해자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박원순 전 시장, 그냥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 피해자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런데 뭐야 스토커 비슷하게. 네, 그런데 지금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지목을 해서 인터뷰를 하러 오라 하고 이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비서실 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했는데 다만 그 당시 아직 그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은 그렇게 할 사람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해가 그 중에 인터뷰에서 하나를 뽑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하나만 와서 했는지. 근데 지금 후자인 것이 맞아요. 네. 그럼 why 그 여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박원순 시장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혹시 박 시장이 어디를 가다가 순찰하다 그 여자를 딱 찍어서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 시장실로 오게 해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실치가 그렇죠. 않지만 그런데 그 피해자는 거기 가서 일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고 오래 겪어서 입사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소를 자꾸 하고 하니까 요새 공무원 그 명태가 60세죠. 그럴 겁니다. 60세. 만 60세. 그런데 거기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앞으로 30년 열심히 편안하게 일하기 위해서 좀 참아라 이랬단 말이야. 아니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희롱을 좀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지금 30세 전후라고 봐야죠. 앞으로 30년 남았고 그래서 4년을 걸었다고 하니까 25, 6세 정도의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네. 이 25, 6세의 젊은 팔팔한 여성이 그때 박원순은
60이 넘었죠. 그렇죠. 70 가까이 되니까 그때 그 사람 한 5년 전이면 60대 중반 정도. 중반 되죠.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이성으로서의 감정 같은 것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아무튼 그 방금 이 박사 그전에도 말씀했지만 스토커 같은 것이 아주 병적이든 어쨌든 그 사람에게 필링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에 대해서 참 인간적인 연민도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애인을 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부인하고는 좀 강란이 여사하고는 뭐 복잡하다고 그러고 별거중이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마음을 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연민의 정도 있지만 그래도 좀 지나쳤죠. 많이 지나쳤죠.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심스러운 발언을 제가 하자면 지금 이 김재련 변호사와 그 여성 단체 이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서야 할 일인데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도 자기가 그걸 의식하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충동지를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조종해서 야 이거 빨리 이렇게 빨리 강하게 밀어붙이고 근데 자기는 모르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박원순의 어떤 대권 등정에 가장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세력, 반대되는 세력에 의해서 제거됐다는 가설이 충분히 성립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장사는 화려하게 지냈지만 그 후에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완전히 입 닫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입 닫고 있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경찰이 적당히 회피하는 거, 검찰이 그걸 안 만지는 거,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은 어지간한 사건에 대해서 다 발언하고 코멘트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김학의 차관 그 한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넘은 전에. 근데 공소시 요구 뭐고 다시 그거 조사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조사하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묵, 감추어진 침묵이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를 받기 딱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밝히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뭐 또 그것도 압력을 받았는지 어쩐지 부인 강란이 측과 따님들은 포렌식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 저 같으면 제 가족이 그렇게 자살이 됐든 사살이 됐든 죽었으면 밝혀야죠. 아니 억울해서라도 이거 저 핸드폰에 한번 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검 더 하지 말자고. 그것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하나는 정부 쪽에서 하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기해라 하는 압력을 넣을 수가 있어. 회유 압력. 그래갖고 네 남편 지적을 한 것, 네 아버지 또 망신 주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회유. 정신이 있냐 없냐. 회유 및 압력. 압력.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관계없는 이쪽의 가족들이 그놈을 다 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이 새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망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해서 덮자 한 두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포렌식을 하려고 난리 법석들인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화장을 시켜버린 거라든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박원순을 뭐 친하지도 않고 교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거물 아닙니까? 거물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면 나는 박원순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전제하면 박원순 시장이
1등 아니면 가까운 2등, 아주 클로스 세컨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 영향력이 있죠. 조직이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잖아요. 이북 잘 알죠. 사랑의 교회, 사랑 가게인가? 아름다운 가게 200개가 되고 신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그게 조합원 수가 엄청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동안 삼선하면서 시민단체 이게 암암리에 박원순 시장이 쫙 관리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조직이. 시청 관계에서 일했던 사람한테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직접적인 시장에 직접 관할한 기관이 한 50개 된다면서요? 그럼요. 시립 대학을 포함해서 50개가 뭡니까? 200개도 넘습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교통방송도 있습니다. 교통방송도 있고 또 직업 없는 청년들한테 그 수당 줬잖아요. 네. 그것도 처음에 7,000명이라 했는데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선거운동원이야. 그렇죠. 빨빨하고 젊은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원순의 세력은요. 선거운동을 본격화할 경우에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마스크 또 5장까지 보낸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너무 지나치게 하는구나. 그것도 돈이 시 예산으로 몇백억이 들어갔어. 그렇죠. 300 몇십억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박원순 놔뒀다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충분한 그 가설이 되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적. 그럼 정적이 누구냐는 뭐 정적과 관계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여기선가 어디선가 그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의 최종적인 그 경선은 아마도 조국과 한명수가 붙을 것이다. 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향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리고 또 퍼블리시티가 이제 상당히 높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봐서도 누가 돼도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지사 그 의원이 지금 타협을 달리고 있지만 좀 가라앉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낙연이가 끝까지 가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는 발언을 내가 그때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만 사라지는 통에 이익을 본 것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조국과 한명숙 둘이가 붙은 것이 성사가 되지 못할 경우, 한명숙은 지금 재판 다시 해가지고 명예회분하게 좀 복잡하죠. 조국은 멀쩡하고. 그래서 조국하고 덕받은 이재명이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럼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추리를 해보면 한국의 국내 사태, 정치 사태 그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 대선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크게 문제되는 투개표의 그 조작 문제, 부정 문제 이런 문제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대규모의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정치적 어떤 그 혼란 사태가 오지 않을까를 아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한 게요. 지금 총재님 말씀 딱 듣다가 싸한 게 그 핀란드 대사관 앞에 그 동선에서 거기서 수상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당시에 기자들이 핀란드 대사관에 운집을 했었어요. 뭔 냄새를 맡고 운집을 했는데 시체는 딴 데서 이제 그것도 몇 시간 후에 발견됐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막 뭐 엠버가고 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그리고 기자들이 또 서울대 병원에 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기자들이 그렇게 헛방을 짚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핀란드 대사관은 남북 공동 대사다. 거기에 중요한 시사입니다. 안보가 안가가 있다. 안가가. 야, 그러면 그 안가에 만약만 피신 비슷하게 일단 거기가 CCTV 동선이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럼요. 갑자기 근데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CCTV를 작동 안 하도록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 이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간단한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그럼 거기에 근데 왜 핀란드 대사관이고 하필이면 남북 공동 대사인데 거기에 또 안가가 있고
야, 그렇다면은 이럴 수도 있네. 아, 이건 뭐 저 말하면 추리입니다. 추리죠. 추리하는 그래서 거. 나는 이 추리를 하나 보태면 숙정문 근처에서 그 다음 날 0시 2분인가 발견됐다는 그 시체. 박원순 시장의 시체라고 주검이라고 알려진 그 시체를 싣고 왔을 때 그 가족이 확인을 했는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란희 여사나 그 따님이 그 아버지 얼굴을 확인했다 시체가 맞는지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화장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둘러서.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처럼 대한민국의 지금이 6공화국입니까? 7공화국입니까? 이건 세계 말 중에 가장 희대의 최고의 미스터리 사건. 그러니까요. 그렇죠.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그의 철학. 제가 이승만 책에 대해서는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 재밌어요. 뭐 슉슉슉 넘어갑니다. 이게 좀 꽤 두꺼운데 2시간 걸렸나? 한 번에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고 유익하고 흥미진진하고요. 이 저자가 박원철 목사인데요. 기도문을 읽고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저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거기에 전화하면 주문이 됩니다. 뭉칩시다. 화이팅!